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도시 성장과 인구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동두천시가 당면한 인구 감소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님 그리고 유수원 이상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두천시가 지난해 인구 증가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그나마 다소 인구가 조금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구수가 적죠. 네. 자, 먼저 그러면 동두천시 인구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5년 전인 2016년경부터 98,277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출생아 수, 유소년 인구수,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점차로 감소 추세에 있고요. 이에 반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증가하는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6년 전인가요? 10만 명을 못 찍고 이렇게 지금 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네. 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저출산이 가장 큰 영향이 네. 아닐까. 이건 동두천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먼저 그 동두천시의 출산율 좀 짚어주시죠. 출산율이 네. 2019년도 동두천시 통계자를 보면 네. 출생아 수가 436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85명입니다. 한 명이 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 출생 신고 수가 400건으로 전년 대비 36건이나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 출산율로 예측이 되고요. 동두천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0.85명으로 전국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합계 출산율을 미치지 못하는 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데 굉장히 네. 충격적인데 사실은 그 출산율에도 있지만 낮은 실업률, 고용률,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또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지적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네. 2020년도 기준에서 동두천시 고용률은 50.9%, 실업률은 4.5%로 아쉽게도 경기도 최하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적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 성장 둔화와 지역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으면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더 아픈 조사가 또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9년에 동두천시가 생애 주기별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의 답변이 조금 가슴 아픈 답변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불과 25년 전에도 이 같은 마음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의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좋지가 않네요.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향후의 정책 계획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중에 겨우 21.2%만 정착하기를 원했고요. 78%가 정착하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0% 가까운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죠. 고향을 등지고 외주로 나가고 싶다. 조금 지역 주민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에 말하는 청소년이고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네들이 가장 사실 아쉬운 것은 지역 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만큼 또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머물 수가 없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문화, 콘서트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하고 싶어서 대도시로 떠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기성세대 동두천에 계신 기성세대 의원님께서 그렇죠. 청소년들의 이런 마음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사실 청소년과 청년은 그 시대, 그 지역을 대변하는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저희 미래 세대이고 저희 지역과 국가를 지탱해야 될 친구들인데 이들이 도시 이전, 도시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착잡한 거고요. 사실 그만큼 또 기간에 우리가 해와게 된 정책과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지금쯤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 점을 채워야 되고 보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네, 동두천시의 인구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사실 그 인구 감소 요인은 딱 한 가지만은 꼽을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교육 환경 때문인 것 같고요.
일단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학원가가 밀집 지역인 그 노원 쪽으로 많이 좀 이사를 가는 편이고, 그리고 또 의정부 밀락지구나 양주 옥정지구 쪽으로도 많이들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올해 3월 초 기준으로 소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74명이고, 그리고 탑동초등학교는 132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주하는 뭐 이유 중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네. 젊은 사람들 참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주거 환경, 뭐 집값 같은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네. 자, 이렇게 인구가 유출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은 네. 또 안 되고 유출만 되기 때문에 네. 이 인구 유출이 이게 위험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제 3, 40대들이 일단은 주택 투자처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좀 떠나는 현상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주변에 양주 옥정이나 밀락 이지구 같은 곳으로 부동산 집값 상승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살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가고 있고요. 일단 동두천도 이제 한 1000여 세대 정도 한 내후년까지는 만들어질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이제 신도시가 조금 더 유력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많이들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매력, 이것도 굉장히 인구 유입의 그렇죠. 중요한 요소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가게에 있어서 가장 그 재산의 범위가 큰 것이 이제 부동산이죠. 그만큼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일생일 때 재산 축적과 어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큰 동력이 되는 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그 도시를 위익과 어떤 전입과 전출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죠. 동천시도 물론 이제 사실 요 근래 한 7개월, 8개월 동안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소소하게 올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저평가된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소위 얘기해서 다양한 어떤 호황에 대한 뉴스를 듣고 사실 그렇게 구매를 좀 앞당기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일례로 이제 저도 이제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희도 한 몇천만 원이 또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금액이 저의 어떤 뭐 재산의 증식이란 개념보다 사실 그걸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 어디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울러 뭐 옥정으로 이제 간 제도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또 수억 원에 또 어떤 그런 집값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부분이 있겠죠. 이게 일반인의 눈이고 일반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시군과의 뭔가의 시너지 효과를 좀 내보는 게 어떠냐. 뭐 연천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 철원까지. 뭐 연천 포천은 과거에 또 이 성국으로 같이 묶였던 맞습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연구원의 어떤 발표에 따르니까 20년 이내 지명 소멸이 되는 몇 개의 도시를 뽑았는데 방금 언급된 이제 포천, 연천, 동두천이 그 중에 속해 있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연천과 포천, 지금 연천과 동두천은 같은 성고구를 경험한 그 공통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민들 간의 어떤 왕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자주 있는 편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동질감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소위 삼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삼천의 시너지 효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했던 의양동, 의정부 양주 동두천과는 좀 다른 개념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원도 천안에 대한 얘기를 하나, 이건 광역 지자체 간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는 사실상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천원과의 통합은 조금. 그렇죠. 광역 자체는 이제 그렇죠. 다르니까. 뭐 근접적인 접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은 동질감이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경기도 내 세 개의 시군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인구 유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또 교통 편의가 아닐까 생각돼요. 특히 요즘은 서울에 있는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기도로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가장 먼저 보는 게 교통이거든요. 그렇죠. 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두천은 전역이 지하철 1호선으로 다 연결이 되고 동천 시내 전철역이 5개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경원선 복선 전철 공사를 이제 완료를 했고, 연천까지는 전철이 곧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주 문산 간 도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차로 이제 불과 2-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국도 37호선 파주 가평 73km 구간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동두천은 그 중앙에 있다 보니까 파주까지는 1시간이 채 안 되고, 또 가평까지도 1시간 이내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천공항까지도 이 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동두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철도, 네. 급행철도, GTX-C 노선, 네, 동두천역까지 이게 지금 연장안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광역철도는 뭐 강남까지 2, 30분 내에 쭉 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쪽으로 안 올 이유가 없거든요. 집값이 또 많이 네. 싸기 때문에. 자, 교통이 많이 좋아진다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교통까지 짚어봤는데 중요한 건 또 일자리 문제거든요. 최근에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이제 동두천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 또 이게 좀 상징적으로 미군 반환 공유지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경기도의 제2차 산하공공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고 현 대표가 재윤경 대표님이신데 네. 어제도 이제 만나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동두천에는 공공기관이 그 하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상징적인 개념이 굉장히 큰 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다라는 철학 아래에 경기부에 대한 많은 어떤 도움과 어떤 지원을 이제 경기도는 해왔고요. 그 점에 또 가장 그 규결되는 것이 제 기관의 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재단이 이전됨으로써 사실상은 지역의 경제 직접적인 활성화라기보단 일자리 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주요 사업들이 저희 지역에 녹아들어서 저희 어떤 시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력과 어떤 그 주력 사업이 되고 이 부분이 동력이 되는 그런 기회의 어떤 연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동두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자리 확장 사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재단이 뭐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일자리 사업 크게 확장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일자리 재단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 노인. 노인은 사실 다른 과에 접하지만 사실 일자리 재단이 전문성을 너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은 그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나 노인 인구와 그에 따른 이제 장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맞춰서 그동안 했던 일자리도 믹스매치가 아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여튼 녹아내려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재단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게 미래기술학교나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직업 자체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하게 기존의 직업과 다른 개념의 직업들이 필요하겠죠. 뭐 AI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딥러닝이니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저희 동천 지역에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뭐 일자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 환경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거가 깨끗하고 뭐 싸면 더 좋겠죠. 네. 동두천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네.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3개 단지가 들어갔고요. 내후년까지 생현동에 376세대, 그다음에 상패동에 156세대, 송내 행복주택이 420세대, 총 합치면 1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네. 네.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면 또 주변에 인프라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 또 주민 편익시설들 그다음에 상가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동두천시에서도 도로 개선이나 주변 지역 정비에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주거 환경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니까 네. 젊은 층도 많이 유입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동두천시가 올해 인구 정책 방향을 세웠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개요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도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령 사회 관련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천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에 따라서 일단은 인구 정책 방향을 4개 분야로 구체화했고 그다음에 37개 세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 전략으로는 조금은 추상적이긴 한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 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이제 동천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4개 분야 37개 사업 말씀해 네. 주셨는데 4개 분야는 뭐 우리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면 먼저 그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일단은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네. 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자녀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다음에 동천 시내 네. 자연휴양림이나 테마파크 공공사용료를 대폭 감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장학금을 포함한 애양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교육 부담을 좀 다소 경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신규 초등학생들을 입학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좀 교육복지 실현에 보다 더 힘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한 가정에 아이를 맡긴 게 아니라 함께 돌보자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뭐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능동적이고 건강한 고령 사회 구축을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세워졌나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 환경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인적 정보가 기재된 목걸이를 지원을 해서 이를테면 치매 노인이나 가출, 실종 신고 같은 것들을 조금 예방을 하려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게 바로 뭐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을 사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게 건강을 치료할 수 방법이 있거든요. 자, 사회 참여 기회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돼요? 우선 사회 참여에 대한 노인분들의 영역도 굉장히 범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본인 능력이 발휘되는 일자리를 찾는 부분, 그리고 그네들이 사실상 사회에 나와서 본인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 하물며 아까 이제 건강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회기 때도 우리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 같이 노인분들의 성조차도 우리 한번 좀 관심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터부시되고 너무나 이제 우리가 지나쳤던 부분이라서 그런 어떤 미세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실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층들의 또 이 고용 기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양질의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직업 훈련이라든가 인재 육성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즘 2030 세대 정치 참여율도 높고 또 동천에서도 청년이 좀 주도하는 체감형 높은 정책을 구현하려고 청년 정책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로 예산 지원을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또 청년 아카데미 운영, 면접 준비 청년 패키지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이제 강화하려고 상시적으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청년들의 어떤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이 기자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그 청년에 대한 부분, 405 세대 중 이직이나 전직 희망 시민들 대상으로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개념인데요. 이런 그 내용들 보면 특히나 구체적으로 뭐 용접 기능사나 뭐 위험물 기능사, 전기 기능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 취득과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보다도 더 좀 필요한 부분은 청년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고민과 그런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어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간단한 간담회를 좀 했는데요. 거기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사실상 일자리란 부분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10대를 되돌이켜 보면 너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이고 편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직업 능력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훈련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 좀 났나요? 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좀 미시행을 했고요. 그 전해들을 살펴보면 전기 기능사나 혹은 뭐 위험물 기능사,
매년 50명 이상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취업도 한 30명 이상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격증을 많이들 청년들이 얻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알아보고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자, 앞으로 동두천시가 바라는 인구 10만 명 가능할 거 어떻습니까? 우선 제 의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10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좀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떠나는 건 떠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찾아온 것이 이유가 있을 텐데 도시가 갖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분명히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로 그간에 수십 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도시가 이제 메가시티의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와 함께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생존의 방법도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한번 앞으로도 전 세대적으로 범시민적으로 같이 해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기자는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네. 10만 명 시대 어떨까요? 네. 가능할까요? 10만 명을 넘게 되면 좋긴 좋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합적인 규제를 좀 해소를 하고 또 시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게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고 교육 기회나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어떤 인구 정책을 위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한번 좀 경기도가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1,380만 명이고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도로 오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50% 이상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좀 효율성 면에서 경기 북도와 남도를 분도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거는 사실상 예산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동두천에서 예산을 받고 저희가 도시를 운영하는 데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복된 규제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와도 그 부분을 규제를 못 넘는 선에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희 동천 같은 경우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이라는 어떤 숙명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의 숫자에 저는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인구의 숫자 안에서라도 저희가 더 풍요롭고 질적으로 시민들이 거주하고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인구 감소는 비단 동두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점점 확산되면은 도시 소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분 다시 초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동두천시 성장 및 인구 정책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시가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꾸준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인구 10만 명치들을 넘어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